안녕하십니까, 코인 베베입니다. 오늘 사실 장세가 그렇게 막 좋지가 않잖아요. 뭔가 좀 이게 사실 장세가 좀 좋았으면은 이게 참 좋을 텐데, 진짜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래도 너무 상심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차라리 여러분들이 분산으로 투자를 하셨던지 뭐 아니면 분할로 사시려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셨는지 하시면은, 차라리 진짜 확 내려갔을 때 그거를 좀 용기를 가지시고 사셔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만약에 그냥 주르륵 내린다면은. 근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클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어, 엔간한 사람들은 다 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게 된 이 시점에서 가격을 완전히 덤핑 시켜가지고 바닥을 설설 기게 만들면은 개미들이 다 죽어갈 텐데, 개미들도 많이 죽을 텐데 과연 그렇게까지 낮출까 싶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 개미가 아 이거 못 죽겠다 할 정도로 바닥을 치게 만들 수도 있을라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산 거를 그렇게 막 후회하게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다 원금이 회복이 될 건데 굳이 뭐 그거 가지고 입댈 필요 없다는 거죠. 좀 아쉬울 뿐이지. 근데 저희가 사실 선택권이란 게 없잖아요. 이 고래가, 이 운전수들이 지네 맘대로 이 시장을 운전을 하는데, 저희가 뭐 그 사람들이랑 친한 것도 아니고 그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구매를 해놨던 거예요. 돈을 조금 남겨놓긴 했거든요. 뭐 일부러 남겨놓은 건 아닌데, 저,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돈을 조금 드렸어요. 뭐 카드 값을 좀 줘야 될 것 같다 해서 좀 드리고, 친구한테 빌려줬던 돈을 이제 조금 있다가 받게 될 거라서 그것도 좀 남겨둔 걸로 쳐야죠. 그렇게 치면은 저도 여유 시드가 조금은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돈들이 다시 저한테 왔을 때 어느 정도 하락한 그 가격에 코인을 사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이게 계속 겁을 주려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좀 많거든요. 많은데 그게 앞으로의 그 경제가 흘러가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 것 같다는 거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차트는 대략 봤을 때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며칠째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뭐 이러다가 저희가 이제 좀 기회로 봐야 할 시기가 오면은 당장 바로 영상을 찍어서 저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이 엄청 막 꼭 사고 싶다 하는 그런 기회라고 보긴 힘들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더 내릴 수도 있고, 보험 그러니까 보험을 들듯이 일정 부분을 여기 일단 태워 놓을 수 있는데, 여기 탑승시켜 놓고 올라가면 좋고 이제 내려가도 좋고 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에 공감을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신이 아니니까 이 시장 상황을 예측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린 순간에 이게 좀 은근히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게 차트가 움직이는 게 요즘에는 좀 더 뭔가 체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시장이
막 좋았을 때는 그런 생각 잘 안 들었었는데 이게 또 내려가면은 또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에이 이거 뭐 이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 내려갈 때는 너무 커. 이번에 내려가는 건 진짜 좀 많이 내려가네요. 생각보다. 여튼 내려갈 때 우리가 이제 가능한 크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긴 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분할로 좀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항상 그 다음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하락장에서는 분할로 구매를 한다. 근데 분할로 구매할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여기서 만약에 최저점을 한 번에 풀매수를 해가지고 올리면은 더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게 엔간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이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만약에 최저점을 잡는 DNA가 있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니까 그게 장땡이니까. 자, 여기까지 제 사견이었고요. 뭐 업비트도 매한가지죠. 아까 뭐 3% 이랬었는데 아이고 많이 빠졌네요. 오늘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진을 들고 와봤어요. 이걸 왜 들고 와봤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통장을 만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통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 은행 창구 은행원님께서 저한테 상품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상품 좀 가입해 보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예, 뭐 어떤 상품인데요? 하니까 적금이래요. 적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적금이요? 그러면은 금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하니까 뭐 1점 몇인가? 뭐 그런 식인데 묶어놓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한 1년에서 1년 반인가? 뭐 그 정도 계산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혹시 변동금리냐?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변동금리든 아니든 상관없었는데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아니 요즘 세상에 적금을 드는 사람이 있냐 하니까 잘 없대요.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럼 저한테 왜 권유를 하시냐. 그러니까 그냥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뒤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때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적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적금을 우리 옛날부터 이제 들어왔던 게 꽤 됐는데 마이너스 금리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마이너스 금리. 예금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다. 이게 뭔 소리냐. 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적금의 금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그대로 줄줄 녹아내리고 있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튼 그 은행 창구 직원분께서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뭐 죄송하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때 그 창구 직원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적금을 들면 솔직히 바본데 그런 상품 권유를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뭐 본인은 근데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좀 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적금이 일단 좋은 상품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그래도 좀 적금 금리가 좀 높다 싶으면 자기 생각이 높다 싶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상품을 가입을 해버리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기가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내 돈을 묶어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버는 그 시세 차익을 볼 그동안에 내 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내 돈은 변화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 돈은 엄청나게 불어나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그 사람들보다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벼락거지라는 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사진을 쓰게 된 이유는 여성분이 되게 예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짤을 써본 거니까 별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 보면 욕도 많이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봤을 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말고도 어떤 분도 댓글에 욕도 먹어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다 거쳐가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융권 적금 1년 만기 적금 경우에 6.9% 최고 금리를 보여준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축은 DB 손해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기타 우대 조건이 까다로워서 추천드리기 어렵다. 예가람 5% 사라졌고 웰컴저축은행 4.2% 이런 식이고요. 근데 3년 만기 적금은 변동사항이 없대요. 예가람저축은행이 3.2% 이런 식이라는데 보시면은 적금 최고금리 우대 조건이 2월 최고금리 적금인 전북은행의 4.5% 이율 우대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신규 시 당행 계좌간 자동이체 설정, 간편결제 전주사랑 상품권 실적 1.5% 우대, 단 월 2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이건 뭐야? 근데 이런 적금 넣을 바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돈 20만원씩 꼬박꼬박 우량 월마다 20만원씩 우량 가상 자산을 사는 게 나아요. 가상 자산을 사는 게. 조건이 까다로운 적금 이런 게 있다. 근데 적금도 사실은 금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예금 자체 K뱅크 예금이 1.5%, 다른 은행들의 이율도 변동이 없다. 1년 만기 및 3년 만기 큰 변동사항 없다. 결론은 이야기의 논지가 저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한다 한들 그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진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 자, 적금을 하고 예금을 해서 본인들이 바라시는 부를 쌓으려면은 한 30년에서 4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는 그 숫자가 30년, 40년 뒤에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당장 적금을 깨란 얘기냐? 그건 자기 선택이신데 이 적금을 들어놓는 그 동안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적금을 들어놔서 하루하루 0. 몇 %의 이자가 나오느냐, 내가 지금 투자를 해서 당장 마이너스 몇십 %가 났는데 한 1년 사이에 결국엔 플러스로 돌아가서 결국 이 금리보다 더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죠. 근데 절대 투자 권유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적금을 깨서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라도 만약에 적금을 들려는 생각을 하셨다면은 그 생각 고쳐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미리 넣어놨던 건 어쩔 수 없고요. 넣어놨던 거 깨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근데 일단은 적금이 그렇게 막 단단한,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적금하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말씀드릴게요. 자,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생활 물가 상승률. 자, 생활 물가 상승률은 2.8%,
근원 물가 상승률은 1.4%,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 결론은 이게 월별로 퍼센트가 상승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전월 대비거든요. 이게 그 월별로 이걸 하면서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제 말은 그런 거예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낼 때 그겁니다. 그 작년에 있었던 뭐 월별,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2021년 4월이잖아요. 이거를 비교하는 대상은 2020년 4월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비하면 몇 퍼센트씩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체감을 하잖아요. 그냥 돈이 많이 드는 거를 체감을 바로 하잖아요. 뭘 사 먹든 뭐 어떤 옷을 사든 뭘 하든 간에 뭐 작게 보면 택시비라도 뭐 버스비 같은 거라도 뭐 이런 수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까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면은 전 농축수산물이라 생각하거든요. 자, 2020년 11월에는 작년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11%가 상승했었대요. 12월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9%, 뭐 1월 10%, 2월 16%, 3월은 13%, 4월은 13.1%, 뭐 이런 식인데 결국 우리가 끝없이 써야 되는 게 지금 보시는 이 식료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쓰는 돈은 점점 많아질 것인데 본인이 지금 쓰는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꺼내 쓴다는 거는 이거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돈을 아이스크림처럼 녹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가 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써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걸 내 시간이랑 교환을 해서 돈을 받은 건데 그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안 하시고 뭐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놔두시거나 한다면은 그거는 나를 버리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을 하시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참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소중한 나를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에 시간을 바쳐가면서 돈을 우리가 그 대가로 받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이 돈을 받는다는 게 이 돈은 또 다른 나나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을 들여서 이제 돈을 받은 거니까. 근데 그 돈을 이 시기에 적금이란 걸 하게 되면은 계속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돈이. 왜냐? 우리가 쓰는 돈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는 점점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 영상도 여러 생각을 하고 만들어 봤는데 한 가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적금이 다가 아니다. 적금도 뭐 본인이 원하시면 계속 드시면 되는데 과연 이게 적금을 드는 게 본인한테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타산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또 할 거 아니냐 이 앵무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말 없어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게 본인한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누군들
그런 이야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 똑같아요.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다 가상화폐를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이게 전망이 밝은 면이 많다는 거, 그리고 세상의 부자들이 가상화폐로의 그 전환을, 화폐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를 얼핏 작은 조각들로 인해서 짜맞춰 가면서 저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확신을 완벽하게 줘야지 내가 한다. 나는 손해보는 거 너무 싫다. 마이너스 자체가 싫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때 만약에 들어오시면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들어오셔서 투자를 하는 게 마치 적금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거든요. 본인들이 확신을 하셨을 때 온다는 건. 그때는 좀 많이 늦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5월 28일 아침 브리핑에서 바이든이 6조 달러 예산안 소식에 비트코인이 다시 4만 달러를 돌파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시 내려갔죠. 근데 이제 바이든의 6조 달러 예산안 소식이 비트코인이 다시 4만 달러를 돌파하는 원동력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보도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7% 뛰었다. 말이 7%지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쵸? 뭐 이건 제가 얘기했던 15억 달러 투자할 수도 있다. 뭐 위로든 아래로든 개미 다 털리게 하려고 그런 거겠죠. 뭐 손해를 보게 하려고. 뭐 누구는 비트코인 아무도 못 막는다. 뭐 SEC에 비트코인 ETF 신청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6조 달러 예산안 소식. 이게 6조 달러를 만약에 시장에 뿌려버리면은 이 미국만 뿌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뿌린다는 건 미국이 자기 국내나 뭐 그런데 돈을 이만큼 뿌리면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사실은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그러면 수출입을 하는 다른 국가들도 그 자기의 통화 가치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경쟁력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가치를 낮추면 원화도 원화의 가치를 낮춰서 수출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엔화도 똑같이 할 것이고 또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돈을 찍어내게 돼요. 그러면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또 생길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예산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뭐 폭등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면 미국 한 나라만 이렇게 돈을 찍어내면 상관없는데 미국이 찍어내면은 미국의 경제를 이게 좀 많이 의지하고 있는 다른 수출입 나라들도 같이 찍어내거든요. 그러면 같이 찍어낸 거를 그 시장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상화폐라는 시장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돈들이 이 시장에 몰리게 될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신규 투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 의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6조 달러의 예산을 요구했다. 6조 달러면 얼마냐? 6,700조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6,700조. 이게 상상이 안 가는 돈이죠. 6,700조. 자, 여기서 뭐 기자님도 얘기를 하시는 게 향후 10년 중 2022년에 지출할 규모는 6조 달러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풀림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자산 가치 하락을 해지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자,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자신에게 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인색이라도 쥔 것처럼
달러를 찍어내면서, 근데 이건 좀 잘못된 얘기인 게 이 대통령이 찍어내는 게 아니죠. 사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또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은 아니 아무튼 연방준비은행도 미국 국가 거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결정을 한다, 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하는 뭐 실세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사람은 실세가 아니라 얼굴마담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시행되고 있던 연준의 인플레이션 관행을 고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코로나19다. 뭐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준이 이때까지 달러를 마구 찍어냈었던 거를 그냥 제한 없이 찍어낼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잃잖아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많이 잃은 사람들한테 뭘 했느냐면 우리나라의 그 재난지원금처럼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마구 찍어내서 시장에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려진 유동성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고 자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하락시킨 반면 소수 엘리트에게는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 결론,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됐다. 자, 통합팽창 정책이 정치권에서 의도하는 것과 달리 경제성장과 잠재력을 파괴하고 있다라는데 맞는 말이죠. 왜냐면 중산층은 하층민이 되고 중산층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위쪽 세계에서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쓸어 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이런 시기에서 그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무슨 땀을 흘려서 벌어야 한다. 이게 무슨 도박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냐면 경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자,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천문학적인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연방준비은행은 자신들의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것이지만 헛된 꿈을 보여주는 공연이 시작되고 있다. 네,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맞는 말은 맞는데 뭐가 틀렸냐면 연방준비은행이 이걸 생각을 못하고 돈을 찍어낸다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이겠죠. 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바보가 아니다. 기득권은 바보가 아니다. 뭐 이런 헛된 꿈이다? 말이 아니죠. 그냥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마구 찍어내니까 대출도 마구 해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대출을 마구 받았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내 분수에 안 맞게 대출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언젠가부터 나오는 그 테이퍼링이라는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실제로 금리 인상이 돼버리면 다 파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뭐 진짜 풀 베팅 한번 해보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거는. 자, 여기 기자님께서 현 가상화폐 시장이 여러 악재로 인해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제한 없이 풀리는 상황은 분명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만큼은 분명하다.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이전 사례에 비춰 적극적인 통화 정책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동력으로 여겨져 왔다.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바이든이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주 똑같아요. 사실 이제 이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어차피 대통령은 바뀌는데 기득권은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달러가 자기 기축통화의 그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밟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네가 한 200억쯤 있으면은 니네 가족들이랑 니네 가문에 있는 사람들, 가문이란다. 아무튼 이제 그 친척이나 뭐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너의 그 200억의 재산이 너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거다. 네가 가진 부의 크기로 주변에 영향이 끼쳐질 거다. 네가 근데 만약에 5천억 정도가 있는 부자라고 치면은 이제 네가 사는 그 지역 사회에 너란 사람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다. 근데 네가 만약에 10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면은 그래도 주변 다른 지역들까지, 그거보다 더 큰 지역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근데 예를 들면은 돈 자체가 한 500조나 뭐 600조, 그리고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향력이 한 국가에서 끝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엄청난 영향력이 사실 우리 눈에 이렇게 막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기업이나 이런 식으로는 드러나겠지만 뭐 기업인이 꼭 아니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이 전 세계에 뻗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500조에서 60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이 무조건 잘 돼야 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미국인 중에 뭐 5, 6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런 사고방식에 미국은 무조건 이 패권 국가의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이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는 난 미국에서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미국이 패권을 가진 국가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경제를 요동치게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이익이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 두 개를 본인들이 이제 주판화를 굴려가지고 그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운전을 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국수주의나 뭐 우리나라가 최고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전 세계를 주무르는 거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그런 약간 고정관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보다 더 엄청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틀릴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이 서민의 수준으로 기득권의 그 생각이나 뭐 행동 방식 그리고 뭔가 꾸미는 일들 그런 거를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우리한테 드러내지 않는 자기들만의 그런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어떤 정보. 제가 그 전에 맨 처음에 영상 올릴 때도 은성수 그 사람을 정치인들이 은성수 그 사람을 비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도 비판을 했냐니까요. 뒤에서도 은성수 네가 잘못했어. 그런 얘기 했을까요? 박상기 그 사람이 자기가 단독으로 뭐 부처간에 협의도 안 해놓고 부처간에 협의해서 거래소 닫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한 그걸로 엄청 비판을 받았었대요.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 했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아니 진짜 뒤에서도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정부 자체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번 영상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서 가상화폐 시장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박상기를 뒤에서도 혼냈을까요? 은성수를 뒤에서도 비판했을까요?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을 좀 달리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타고난 이 사람들이야말로 타고난 연예인이 아닌가. 각각이 맡은 그 배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보조지표인데 이런 거 뭐 별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걸 보면은 별로 인플레이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실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 우린 체감하고 있거든요. 자, 맨 처음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본인이 적금을 하고 예금을 해서 내가 일을 한 그 화폐를 그 가치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매우 틀려먹은 생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적금을 하고 예금을 해서 본인이 내 돈을 지킬 거야, 내가 벌어온 가치를 지킬 거야 라고 한다면은 매우 틀린 생각이세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런닝머신을 뛰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런닝머신 위에 있는지 몰라. 런닝머신 위에서 뛰면서도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달리니까 뭔가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앞으로의 내일이 막 기다려지고 희망차. 근데 실상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내가 가진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 왜 그렇겠어요? 이 부의 이런 이동, 자산이 벌어들이는 그 가치의 저장보다 화폐가 저장하는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금, 예금, 뭐 솔직히 말하면 자신있게 그냥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금, 예금 들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이제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하세요. 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적금 예금을 안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당장 내일 적금을 해지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봐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솔직히 아셔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자기 경제적인 상황이나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을 조금 무관심하게 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약간 남녀 갈등이 요즘에 이슈잖아요. 이슈.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흐름 같은 거를 올바르게 생각을 할 수 없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이라도 덜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고 저런 일을 만들고 어떤 이슈거리를 계속 만들어서 이 시간을 계속 흘려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여기 이 가상화폐나 뭐 어떤 자산시장의 그 내재 가치를 계속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세요. 만약에 예금이나 적금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다, 아니면 난 예금과 적금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걸 하시는 게 맞아요. 막 발발 떨면서 뭐 가상화폐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이 또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생각을 좀 공유를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도 공유를 받아보고 싶어서 항상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행복하기도 하고요.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친구들 사이에서 하면은 아이 진지충, 전 노잼 뭐 이런 얘기나 듣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 이런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사실 투자에 대해서 권유를 하실 때 이 영상을 한번 추천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제가 근데 뭐 그렇다고 말을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서 보다가 노잼하고 끄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앵간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은근히 말을 하는 편이라 생각하거든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여튼 저의 어떤 생각이었고요. 예금이랑 적금에 대한 생각이었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베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